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19일 저녁 6시 20분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태평양 전쟁에서 항복한 이후 처음으로 일본이 두 척의 항공모함을 갖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방위 지침서를 공개를 하면서 두 척의 배는 이스모 가가라는 배입니다. 이 배를 현재를 좀 개조해가지고 길이가 한 240m, 갑판을 좀 개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배수 톤수는 27,000톤입니다. 이 군함은 톤수를 배수 톤수라고 합니다. 이것은 배 자체의 무게입니다. 그런데 이 화물선은 그로스톤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예컨대 30만 톤 되는 탱커 하면은 30만 톤의 기름을 싣는다는 뜻인데 배 자체 무게는 한 5만 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배는, 가장 무거운 배, 가장 큰 배는 니미츠호라든지 뭐 부시호 같은 이런 11척의 항공모함입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것은 배 한 척이 9만 톤에서 10만 톤 사이입니다. 가장 큰 배입니다. 어떤 유조선보다도 큰 배입니다. 27,000톤이니까 그러니까 작은 배가 아닙니다. 큰 배입니다. 두 척을 갖는데 이 함재기는 이 함재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보통 큰 항공모함은 함재기가 한 70대 됩니다. 그러니까 항공모함 한 척이 웬만한 나라의 공군력을 압도하게 되죠. 일본은 함재기도 아주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F-35AB형을 한 40대 정도 140대 정도 도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상당수는 들어와 있습니다. 이 최신형입니다. F-35A형과 B형이 있습니다. 이 F-35의 B형이 바로 이게 수직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갑판이 짧더라도 이륙 착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함재기로는 F-35B 42대를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F-35B는 우리나라도 도입 계획이 있는데 아주 최신형이라서 지금 일본이나 한국은 F-15를 대체하는 차세대 비행기입니다. 최고의 비행기입니다. 한 대 값이 한 8천만 달러에서 1억 달러 정도 됩니다. 이 F-15도 어마어마하게 좋은 비행기입니다. 근데 항상 이게 몇 년 쓰다가 바꾸고 하니까 이 국방비가 많이 드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일본 해군의 작전 능력이 남진하해에서 아주 괄목할 만한 향상을 보이게 되니까 중국이 잔뜩 신경 쓰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도 항공모함이 있습니다. 랴오닝호라고 58,000톤 되는 항공모함이 있습니다. 58,000톤. 그런데 일본의 항공모함을 갖는 것은 의미가 특별하죠. 진주만 공습은 바로 항공모함으로 했습니다. 진주만 기습 1941년 12월 7일. 태평양 전쟁도 결국은 일본의 해군과 미국의 해군이 격돌했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해군력이 오래전부터 전통이 있습니다. 강합니다. 물론 이 삼국시대에는 이 해군력이 강했던 나라가 신라였습니다. 통일신라, 장보고 이런 거 있을 때 그때 일본의 승려들은 당나라로 유학 갈 때 한국 선박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신라 사람들이 말도 잘 타지만은 배를 잘 몰아서 삼국 통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특히 조선조 들어와서 우리가 내륙 국가가 되면서 해군의 전통을 잊었다가 대한민국이 들어서면서 해군력을 건설하고 더구나 거대한 조선소, 세계 최대의 조선소를 만들고 그리고 무역을 하고 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한 해양 파워입니다. 해양 국가입니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노선을 따라가니까 한국은 해양 국가가 된 겁니다. 근데 일본은 명치유신 이후에 1868년 명치유신 이후에 해군력을 증강을 해서 벌써
1894, 5년의 청일전쟁에서 이기고 그 10년 뒤에는 러일전쟁에서 이겼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요 동해에서 맞아가지고 전멸시켰습니다. 세계사에 남는 해전이죠. 이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본이 항공모함 두 척을 갖게 되면은 앞으로 한미일 동맹 관계가 원활하게 돌아가면은 한국, 일본, 미국, 그리고 미국 해병대까지 포함해서 F-35를 운영을 하니까 이 항공모함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한일 관계가 좋으면은 일본 항공모함에 우리나라 F-35가 뭐 착륙한다든지 할 수도 있을지 모르죠. 물론 우리나라는 지금 F-35 이 수직이 이착륙기를 도입하는지 안 도입하는지 이건 제가 좀 정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미일 연합작전이 쉬워집니다. 최소한 미국과 일본 사이에는 같은 함재기를 갖게 되니까 아주 편리해졌습니다. 10년에 걸쳐서 F-35 140대를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10년에 걸쳐서. 그런데 이 일본의 국방비 진출 랭킹을 보면은 1등은 당연히 7천억 달러가 넘는 미국입니다. 2등은 한 1,500억 달러 되는 중국이고 3등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760억 달러, 러시아가 610억 달러, 인도가 525억 달러, 영국이 507달러. 요 조금 오래된 통계입니다. 2년 전 통계입니다. 프랑스가 486달러, 일본이 460억 달러, 독일이 417억 달러, 한국이 357억 달러로 나와 있는데 원래 400억 달러 넘었었습니다. 한국이 하여튼 군사 비지출이 세계 한 10등쯤 됩니다. 뭐 군사 강국이죠. 이제 중국이 아주 잔뜩 신경을 쓸 겁니다. 이 항공모함을 운영한다는 것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기술도 필요하고 그 시스템이니까요. 항공모함을 운영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지금 몇 나라 안 됩니다. 세계 항공모함, 떠있는 항공모함이 21대입니다. 그중에 11척이 미국, 이게 바로 미국의 힘이죠. 항공모함은 전략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그 힘을 투사한다 그러죠. 프로젝션 할 때 꼭 필요한 게 항공모함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가 2척 있네요. 영국, 태국, 스페인, 러시아, 인도, 프랑스, 중국, 브라질. 여기 이제 일본이 들어가는 겁니다. 일본의 해군 증강의 역사를 보면은 1차 세계대전 때 일본은 독일 반대쪽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전성국이 되었죠. 전성국이 되고 본격적으로 해군력을 증강합니다. 이 1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독일 해군 증강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독일이 육군은 원래 막강한 데다가 해군력까지 증강을 하니까 영국이 제해권을 빼앗기지 않을까 잔뜩 긴장을 해가지고 프랑스, 러시아와 손잡게 됩니다. 똑같은 일이 태평양에서 일어납니다. 태평양에서 일본이 해군력을 증강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러시아 전쟁에서 이긴 것은 대러시아 전쟁에서 이긴 것은 영국과 미국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영국과 동맹국이었어요. 또 전쟁 중에 이 종전 협상을 할 때 미국이 적극적으로 도와줬습니다. 미국이 일본을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 편에 섰던 일본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나라의 노선이 바뀝니다. 중국에 눈독을 들여가지고 만주로 쳐들어가고 나중에는 중국 본토로 쳐들어갑니다. 이러니까 당연히 영국, 미국과 대척점에 서게 되고 특히 태평양의 제해권을 누가 잡느냐를 놓고 미국과 대결하게 됩니다. 이게 태평양 전쟁으로 가는 길을 열었어요. 또 그 좋은 영일 동맹을 파괴해버립니다. 완전히 이 궤도에서 이탈해버린 거죠. 외교 노선을 잘못 잡아버리면 나라가 망한다는 게 일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교 노선을 잘 잡았을 때는 러일전쟁에서 이겼고 잘못 잡으니까 미국과 전쟁해가지고 폭삭망했다. 우리도 지금 줄을 잘 써야 된다는 점을 강조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때의 일본의 해군력의 수준을 보여주는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1921년에 워싱턴에서 해군 군축 조약을 맺습니다. 해군력을 우리가 조정을 하자 해가지고 그때 모였던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영국, 미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입니다. 이 5대 해군국이죠. 그래서 이 보유 톤수를 정하는 비율을 만듭니다. 비율. 영국과 미국은 5입니다. 일본이 3입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1.75예요. 5대 5대 3, 1.75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세계 3대 해군국이 일본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1868년 일본이 명치유신을 통해서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제도를 정비를 해가 국민국가로 만들어가면서 군사력을 증강을 하는데 바로 1868년에서 약 50년 지나서 일본이 세계 최대의 육군국인 러시아를 물리칩니다. 그리고 한 1921년이니까 한 50년 지나니까 세계 3대 해군국이 됐습니다. 세계 3대. 놀라운 사실이죠. 이것은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그 제조업 능력을 보여줍니다. 일본이 가지고 있는 사회 시스템이 이 제조업이라든지 또 군사 제도를 만들 때 매우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국민들이 아주 기강이 서 있고 정교한 기술을 발전시키고 장인들이 많고 하니까 이것은 금방 군사 기술이나 제조업 기술로 전환할 수 있는 군사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1921년에 영국, 미국 그리고 일본 3대 해군국에 대해서 프랑스, 이탈리아를 앞서게 되었다. 이런 전통을 가진 일본이 왜 그러면 태평양 전쟁을 했느냐. 이 태평양 전쟁은 외교 실패인데 일본이 독일, 이탈리아와 손을 잡아버렸습니다. 히틀러의 독일과 무솔리니의 이탈리아와 손잡으니까 완전히 이거 악의 축 편에 서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일본이 중국을 먹으려고 중일 전쟁을 펼치니까 미국, 일본과 친해질 수가 없죠. 중국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먹은 데서 더 한 그릇 나가가지고 만주 중국까지 먹으니까. 그런데 결국 1941년에 가면은 일본이 또 지금의 월남까지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석유 금수 조치를 취해버립니다. 지금 북한에 대해서 하는 것 같고 석유 금수 조치를 취하니까 그때 일본은 석유의 70%를 미국 회사를 통해서 수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석유가 이제 줄어든 거예요. 석유가 줄어드니까 석유를 가장 많이 쓰는 해군이 그때까지는 아직도 온건 노선을 좀 지키고 있었는데 기름이 동일하게 생겼습니다. 1년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기름이 남아있을 동안에 미국과 결전을 한다. 그리고 유전이 있는 인도네시아 지역으로 내려간다. 이게 태평양 전쟁의 전체 구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연합함대가 몰래 하와이 부근에 접근해가지고 한 300척의 함재기를 띄워가지고 호놀룰루를 공습을 해가지고 한 2,700명을 죽이죠. 그 전함이 막 가라앉고 했습니다. 아리조나 오는 한 승무원들이 한 1,000명을 태우고 가라앉았습니다. 잠자는 사자를 깨운 거죠. 그러나 그때도 일본이 오산을 했습니다. 호놀룰루에 미국의 항공모함이 정박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때렸는데 그 며칠 전에 항공모함이 훈련차 나갔어요. 항공모함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반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 1942년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과 일본의 항공모함 함대끼리 격돌을 해가지고 일본이 치명적 타격을 받으면서
태평양의 제해권이 미국으로 넘어가고 그때부터는 도저히 일본이 이길 수 없는 전쟁 구도로 가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육군이 잘 하더라도 이 해군력을 상실하면은 물자 보급이 안 되고 군대 보급도 안 되고 하니까 이길 수가 없죠. 해군은 전략 자산입니다. 그런 일본이 두 척의 항공모함을 갖게 되었다. 이게 한국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한일 관계 좋으면은 우리도 이용할 수가 있고 그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처럼 일본과 계속 사이가 나빠지고 북한과 친하려고 하면은 일본의 두 척의 항공모함이 가지고 있는 전력을 우리가 이용할 수 없고 때로는 우리에게 아주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한미일 동맹관계가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그런데 한일 관계가 나빠지면 필연적으로 한미 관계도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일 궁금한 게 문재인 정권의 이념적 본성으로 본다면은 반미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고 반미를 하고 싶을 텐데 그렇게 했다가는 이런 미중 대결 구도에서 과연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